빅데이터TV의 박미순 소장입니다. 70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임대차 3법 통과 이후에 전월세 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무주택 서민의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매물이 극히 드물고 또 있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10% 이상 상승한 임대료로 인해서 전세 난민이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3기 신도시가 들어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 대란을 넘어서서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는 지금 깡통 전세까지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심리, 그러니까 불안한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지금은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힘들고 어렵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을 좀 더 공부하는 사람들 역시 많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사실 역률의 세미나가 물론 소규모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매진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나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역률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무특강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소규모로 진행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1주, 2주차까지 예매가 완료가 되고 계속해서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또 용산 정비창 특강이라든가 앞으로의 5년 용산 또는 용산의 지역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부동산 상황과 무관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역률의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는 세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미나 엿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세미나 엿보기는 경매 편인데요. 경매 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두 편으로 나눠서 실전 경매와 또 경매 일반 입문 편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경매 입문 편이고요. 이 편에서는 경매의 종류들, 경매라든가 공매, 또 신탁 공매, MPL까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다른 것이며 일반인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러한 상세한 내용을 들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경매를 하면서 위험한 리스크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출은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러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것이고요. 또 경매 특강에서는 실제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일어나게 되는 경매 물건을 찝어서 그것을 분석해보고 실전 투자를 해보는 실전 경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경매 입문을 들으시고 경매 특강을 들으시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경매에 참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미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입찰할 시기는 1년 뒤잖아요. 1년 뒤에 봤을 때 감정가는 1년 전 시세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1년 전 시세보다 내가 싸게 살 수 있다? 지금 같은 부동산 대세 상승기에서는 어림없는 소리죠. 감정가는 2억 8,500만 원이었는데 낙찰은 3억 2,800에 됐으니까 낙찰가율이 115%가 돼요. 이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비싸게 샀네. 요즘 경매 시장도 다 비싸게 낙찰받네. 이런 오해를 하시는 건데 실제 이 물건의 시세는 3억 8천이었습니다. 5, 6천만 원 싸게 산 가격이에요. 그쵸? 저희 대출 많이 나오니까 많이 해드릴까 낙찰받고 저한테 오세요. 막 이러신 분들 여전히 계세요. 그분들 가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찰가에 90%까지 대출해준다. 좀 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7, 80%가 나온다. 조정 대상 지역이 선정되기 전에는 진짜로 낙찰가에 한 90%, 95%까지도 대출 나왔습니다. 제가 현재 캐피탈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도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캐피탈, 모든 금융사들도 이 제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게 되면 문 닫아야 돼요. 1금융권에서는 경락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가셔도 의미가 없어요. 대출 안 해줍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2금융권으로 가셔야 되는데 2금융권이라고 해봤자 사실상 신협, 축협, 단위농협들 그리고 좀 볼륨이 있는 저축은행들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금리 차이는 별로 없어요. 금리 차이는 별로 없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0.4% 정도 비쌉니다. 1금융권보다는. 대출이 많이 나온다라는 질문은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단 주택이 아닌 부동산들, 주택이 아닌 비주거형 부동산들 있죠. 이런 것들은 대출이 상당히 많이 실행됩니다. 상당히 많이. 사실은 이 공매는요, 물건을 보시면 너무나 하고 싶은 것들 많으실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되게 좋은 것들 많습니다. 근데 왜 못하느냐? 명도를 도와주지 않거든요. 신탁 대출 받아보신 분 계세요? 신탁 대출. 아마 일반인들은 이런 거 받는 거 있는 것도 잘 아마 모르셨을 건데, 저는 신탁 대출을 굉장히 애용합니다. 첫째, 한도가 굉장히 높아요. 한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금리는 1금융권에 준하는 금리가 나옵니다. 금리 싸고 한도 많이 나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단점은 한 가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명이 제 이름이 아니라 신탁사로 바뀝니다. 그렇다고 집을 뺏기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 대출을 사용하는 동안 제가 제 집을 함부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신탁사가 설정해 두는 거예요. 기간공매는요, 제가 가서 가격을 협의할 수가 있어요. 신탁사 당사자들과 직접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4억, 3억 막 떨어지고 있어요. 유찰이 돼서. 내가 볼 때 이건 한 3억 5천 정도 줘두고 사도 될 것 같아. 입찰기일이 다음 주인데 굳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싶지도 않고 나는 무조건 사고 싶어. 그러면 저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해서 저 이거 그냥 3억 5천에 제가 살게요. 네, 인수 가능합니다. 그게 기간공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걸 사람들이 왜 안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는 경매보다도 보호를 더 못 받는다고 그랬죠. 기간공매는 더 해요. 네. 하다못해 공매는 공사 기업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가 터질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이 신탁사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시는 분, 낙찰자, 입찰자 본인이 알아서 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공매에 있는 나오는 물건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택 부동산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 중에서도 뭐 아파트, 단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반적인 공매는 그런 물건들은 좀 적습니다. 공매는 그래도 좀 볼륨감이 큰, 금액이 좀 큰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지만 기간공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매를 먼저 배우신 다음 내가 입찰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물건을 볼 줄 알고 파악할 줄 알고 입찰 정도 할 줄 안다면 그 다음엔 공매, 그 다음엔 기간공매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뭐 특별한 특수 권리랄 것도 없어요. 아파트에 무슨 유치권이 있겠어요? 무슨 지상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임차 관계만 잘 확인하시면 끝나요. 그만큼 쉽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또 나이 제한이 없어요. 미성년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심한 거기 때문에 이 주택을 가지고 경매에서 내가 뭔가 좀 수익을 본다? 사실상 좀 쉽지는 않습니다. 좀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그걸 신경을 많이 쓰실 거예요. 아, 이래서 막히고 저래서 막히고 대출도 막히고 이건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실 텐데 경매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왜? 그분들은 오롯이 다 이것만 신경 쓰거든요. 내가 입찰을 보고 낙찰을 받을 게 아파트든지 상가든지 주유소든지 묘지가 있는 땅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싸게 사서 다시 팔 수 있는 물건만 나오면 하시는 거예요. 경매는 원래는 그렇게 진입하셔야 돼요. 좀 쉽게 말해서 내가 낙찰받아서 보유하고 싶다, 갖고 있고 싶다, 혹은 살고 싶다. 그냥 정상적인 매물 사세요. 저는 그거 추천드려요. 일단은 실매물을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거의 못 본다라고 하셔도 돼요. 그나마 아파트면 도면도 있고 위아래층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다행이지만 뭐 빌라, 다가구, 단독 이런 것들이면 다 지멋대로 생겼기 때문에 방이 3개 있다는데 대체 어떻게 생겨부터 먹은 3개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전 소유자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컨디션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 보여주겠어요? 저 소유자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요. 가서 벨만 누르면 집 안 사는 사람 같아요. TV 켜고 보고 있다가도 벨만 누르면 TV 꺼요.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이거를 배워야지 라고 목표를 두시는 게 아니라 그냥 경매라는 큰 대분류만 보고 가셔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따라오는 좀 지식이 되실 거예요. 시간 내서 공부해 볼만 하시겠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경매는 꼭 내가 낙찰 받으려고 한다라고 진입하지 마세요. 일단 배워두면 다 도움 되실 겁니다. 경매하시는 분들은 매매 안 해요. 절대. 아무리 싸게 나왔다고 그래도 아무리 좋은 거라 그래도 절대 안 삽니다. 그 돈으로 경매하지. 예,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기 수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단기 수익. 원래 경매는 오롯이 단기 수익 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낙찰 받아서 1년, 2년 갖고 있는다? 그거 실패한 거예요. 네. 실패한 거예요. 의미 없는 거고, 할 필요 없는 거고. 두 번째래. 채권 투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건데, 요게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이제 NPL이라는 걸 하시는 분들이 요런 거를 많이 하세요. 제가 한창 할 때는 NPL을 1년에 많이 하면 한 3건 정도. 많이 하면. 적게 하면 한 건도 못 할 때도 있어요. 물건은 굉장히 많은데요. 무조건 다 NPL이라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정말 수익이 날만한 거, 괜찮은 것들이 그렇게 좀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한 건이라도 되면 뭐 거의 1년 농사 짓는 셈 치죠. 예, 그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규제에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경매를 많이 합니다. 이제 채권 투자 활용,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극명하게 선호도가 갈릴 겁니다. 나는 부동산을 갖고 있고 싶어. 10년이고 20년이고 갖고 있고 싶어. 아니, 한 5년만이라도. 이게 목적이신 분한테는 절대 적합한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나는 부동산에 절대 목적이 없어요. 부동산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거지. 즉, 돈을 굴리는 게 목적이신 분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겁니다. 첫 번째 장점, 우월적 낙찰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억짜리 집을 남들 9천, 8천 고민할 때 1억 5천, 2억 쓰는 거예요. NPL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등이라는 겁니다. 네. 입찰 가격? 고민하지 않아요. 네. 두 번째, 아마 이거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고수익의 저세율입니다. 자, 지금 주택 가지고 오늘 내가 아파트 하나 사서 다음 달에 다시 파는데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5억이 올랐어요. 양도 차익만 5억이야. 다음 달에 파는데.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양도세 5억에 70%면 3억 5천이네요. 그죠? 3억 5천 세금 뜯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NPL 하시는 분들은 5억의 수익을 내고 양도세를 100원도 안 냅니다.